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을 모시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요즘 굉장히 좀 그 정신이 없는 시간을 좀 보내시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이 좀 흔들리면서 코스피가 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데 이때 또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부장님 모시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풀 채널에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그래도 간단하게 또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보통 이렇습니다. 자산운용사에 계신 분들, 뭐 많은 그 운용 전문가들이 계시지만 시장이 오를 때는 모두 다 환호합니다. 환호하고 또 더 갈 거다라는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배경이 이럴수록 침묵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소신, 자신의 의견을 밝혀서 투자자분들로 하여금 참고가 되게끔 하는 것이 자산운용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뭐 개인적인 소신, 의견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 자세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뷰티풀에 우리 본부장님 나와주셨을 때 영상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본부장님 또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잘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발표했는데 89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실 뭐 70조, 80조 될 거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엔비디아를 제치고 유례 없이 전 세계에서 분기 아니 뭐 이 정도 추세면 뭐 거의 영업이익 연간 기준으로도 거의 세계 최고의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 이 이익 증가율이 피크아웃 우려가 생기면서 오히려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맞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좀 급락을 했는데 이게 참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하반기에 이 코스피 조정 현재 상황에서 좀 더 조정이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이쯤에서 좀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지 본인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먼저 반도체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가 나온 가장 주된 논리는 뭐였냐면 메모리 사이클이 종료된 것이 아니라 가격 상승률 그리고 재고 개선, 이익 추정치 상향 폭이 고점에 도달했다. 더 이상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러면서 변화율의 피크, 즉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좀 둔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시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조정, 하이닉스 조정이 일어났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업황은 여전히 좋지만 좋아지는 속도가 좀 더뎌질 거다. 둔화될 거다. 마치 네가 전교 1등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전국 1등을 해야 되지 않겠냐. 전국 1등 했습니다. 전국 1등 했는데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아지는 속도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장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조정을 글쎄요. AI 캐펙스 구조적 강세장 속에 뭐 저는 정상적인 숨고르기 정도가 어떨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가파르게 달려왔고요. 시장적인 수급도 거기에 쏠려 있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 스트릭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실망감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렇지만 이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가만히 뜯어보면은 결국은 AI 캐펙스 구조적인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숨고르기 아니면 지금 밖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거든요. 일종의 뜨거워진 시장 속에 소나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실적을 바탕으로 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시장은 한번 스크래치가 났고 그리고 여기 스크래치 난 배경에는 뭐 AI 관련된 캐펙스에 대한 우려, 과잉 컴퓨팅 파워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스크래치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스크래치가 났기 때문에 이 스크래치 상처가 좀 낫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서 또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여줄 거니까 전반적으로 본다면 코스피의 우상향 여전히 강하게 믿고 있는 상황인데요. 믿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좀 변화, 노이즈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생겨날 거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니 해도 삼성전자의 실적
실적, 하이닉스의 실적, 그리고 내년부터 예고되고 있는 HBM4, HBM4E와 같은 고부가가치 메모리 산업의 또 등장을 좀 기대해 보면서 조금은 좀 아프겠지만 참고 견디시면 좋은 날이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건강한 조정이라는 표현이 사실 좀 적합할 것 같은데 건강하다라는 말이 누구한테는 좀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내가 지금 너무 아프기 때문에 네. 이건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아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어떤 상품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지 어떤 게 좋을까요? 결국은 반도체를 버릴 거냐 아니면 갖고 갈 거냐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리서치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과연 AI가 실체적인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시대가 올까? 아니면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 아니면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가 우리 곁에 올까? 저도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는 투자 그리고 채권까지 발행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옆에서 목격하고 있다 보면 역시 AI는 시대적인 흐름이고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거슬리기는 어려울 거야. 오히려 내년 되면 또 새로운 AI 기술들이 혁명적인 기술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켜 줄 거야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버리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싸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기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본다면 뭐 희망 섞인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반도체 버리시면 안 되고요. 반도체 탑10과 같은 반도체 밸류체인에 있는 AI 반도체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ETF는 오히려 뭐 좀 주가 조정을 받으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도 한켠에는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너무 쏠려 있고요. 그리고 너무 눈높이가 높아졌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너무나 좋았고요. 삼성전자의 실적 너무나 좋았고요. 하이닉스의 실적 너무나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거기 높아진 실적에 대한 기대치 전교 1등이 아니라 전국 1등이 아니라 세계 1등까지 바라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노이즈는 있을 수 있으니까 현금 저는 좀 많이 수익이 나셨다면 뭐 물론 지금 수익 많이 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반드시 현금 유동성을 좀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CD금융이라든지 KOFR과 같은 좀 현금 유동성형 ETF도 조금 갖고 있다가 정말 시장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급락이 나타난다면 재현된다면 그런 실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재미있는 사건들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증권주 금융주 오늘도 KB금융 같은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물론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맞물렸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본다면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 주식 ETF들이 최근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공격 좋아. 공격도 해야 될 때지만 공격을 하면서 좀 수비도 좀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뭐 금융업종이라든지 뭐 증권주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런 ETF도 조금 정도 들고 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사실 진부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가 조금은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또 기억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또 수익이 났다면 어느 정도 현금을 또 확보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국민연금이 7월부터 국내 주식 수십조 원의 규모의 리밸런싱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뭐 사실 국내 주식에 대한 지분에 이제 그 보유 지분에 그 약간 유예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좀 이 비싸진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보유를 했었는데 이제 7월부터 이 리밸런싱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코스피가 1만 선까지 오르면서 매도 규모가 120조 원까지 불어난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이 하방 요인 뭐 작게는 55조, 뭐 70조 이 정도를 이렇게 매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아무리 이걸 나눠서 매도한다 그래도 당분간 하반기에 이 국민연금의 매도 규모라는 걸 감안했을 때 코스피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이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이
주가에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부인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커진 이유를 저도 면밀하게 뜯어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쏠림, 아니면 펀더멘탈, 아니면 기업 가치, 아니면 뉴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수급입니다.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그 중에 1조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국민연금의 이런 수급적인 상황들이 변동성을 높여주고 있는 시점이니까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은 분명히 단기적인 수급에는 부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절대 단기적인 트레이더가 아닙니다.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팔아야지. 이런 단기적인 트레이더 아니면 한국 주식을 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해서 뭐 주가를 누린다든지 이런 목적성을 갖고 있는 성격의 자금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자산 배분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자고요. 주식이 많이 오르면 국내 주식이 많이 오르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또 반대로 줄인 만큼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자산 배분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자고요. 그리고 이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를 대비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어느 한쪽의 포지션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리스크도 그만큼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싫어서 파는 거 절대 아니고요.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의 노후 자금을 운영하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지 국민연금이 많이 파네, 주식 안 좋겠네 이런 단편적인 논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ETF를 하시는 수많은 투자자분들 아니면 주식을 하시는 수많은 투자자분들도 국민연금의 매매를 한번 참고하시면 어떨까? 즉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이 나빠서 판다기보다는 비중 조절,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런 자산 배분 관점에서 특정 비중이 늘어난 섹터를 줄이고 또 줄어든 섹터만큼 나머지 섹터를 좀 늘리는 그런 자산 배분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좀 ETF를 매매하시는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고요. 국민연금의 리밸런싱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산병, 특히 우리가 산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고산병에 시달리는데 뭐 산소통과 같은 역할을 보이지 않을까. 시장에는 당장 차고 있으면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과열을 좀 어느 정도 좀 진정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헐떡일 때 산소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국민연금에서 자산 배분 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국내 주식의 비중을 전략적인 비중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해외 주식의 전략적인 비중을 얼마만큼 가져가야 될지 고민하실 텐데 충분히 이 고민하는 만큼 잘 고려해서 결정할 테니까 그것도 내년 정도 돼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도체로 너무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비중을 좀 낮추는 거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이런 리밸런싱을 조금 어느 정도 좀 모델 삼아가지고 네. 개인 투자자들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올해 2천억 달러 이상을 뭐 AI 인프라 투자에 쏟아붓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회사채 38조 원을 발행해서 천문학적인 AI 인프라 투자를 이어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전례 없는 B2 경쟁. 어쨌든 이게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경쟁적으로 이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 와 굉장히 반기는 뉴스였는데 그렇죠. 이제 또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런 뉴스를 보면 야 이게 무슨 B2로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뭐 증시에 오히려 이거 좌충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가 있는데 이거는 본부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이 뉴스를 보는 순간 섬뜩하기도 했었지만 네. 한편으로는 박수를 쳐주고 있습니다. 박수를 쳐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 괜찮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돈 많이 법니다. 잉여 현금 흐름이 좀 뭐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매년 천문학적인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회사채까지 발행해서 AI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AI 인프라, 특히 AI 산업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고요. AI 인프라 투자가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다.
즉 AI 산업의 패권을 두고 여전히 경쟁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뭐 당장 시장에서는 이 정도의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경쟁이 여전히 강하다는 뜻은 엄청난 인프라 투자에 들어가는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칩이라든지 이런 거에 수요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첫 번째로 박수를 쳐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는요 돈 많이 쓴다. AI 쪽으로 돈 많이 쓴다. 과거에는 진짜 환호하고 너무나 좋아했지만 이제는 좀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AI에 돈을 많이 쓴다. 호재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 돈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데 또는 그 쓴 돈만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수익성과 관련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GPU, HBM, 냉각, 전력,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갖고 있는 현금 아니면 자사주 이런 것들을 매입하면서 주가를 방어했었는데요. 이제는 AI 캐펙스와 관련된 부채 조달 리스크가 커지면서 자사주 매입 여력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양면의 칼날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렇게 미친 듯이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뭘까요? 저는 아마 AI 산업이 위너 테이크스 올, 즉 승자가 독식하는 그런 산업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 기업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구글도 그렇고요. 메타도 그렇고요. 아마존도 그렇습니다.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뜨겁게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경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인프라를 확장하는 그런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한국에 있는 소부장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것은 투자가 끝났을 때입니다. 더 이상 투자를 안 합니다. 투자 안 하고요. 이제는 현상 유지로 나가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투자를 하는 것과 투자를 멈추는 것 중에 당연히 투자를 하는 것이 호재인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생각할 때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는데 네.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엔트로픽의 IPO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큰 변화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대형 IPO가 연이어서 예고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이런 IPO 때문에 기존의 종목들을 좀 매도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스페이스X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이슈 어떻게 보면은 소문난 잔치에 이게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게 이런 IPO들이 계속 연이어지면 오히려 시장이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이렇게 올해 이렇게 AI 관련된 빅 기업들이 IPO를 이렇게 서두를까? 이게 저의 첫 번째 퀘스천이었고요. 두 번째 퀘스천은 당연히 이런 IPO가 일어났을 때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줄까? 이게 두 번째 퀘스천이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앞서 질문과 연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야말로 IPO 즉 이런 AI 기업 입장에서는 한번 승부를 겨뤄야 되는 또 대규모 자금을 유치를 해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캐펙스 투자에 나선다든지 M&A에 나선다든지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 올해가 절대절명의 찬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도 상장을 했고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어찌됐건 스페이스X도 AI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엔트로픽도 IPO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퍼플렉시티도 IPO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오픈 AI는 살짝 딜레이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 이렇게 IPO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M&A,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AI 승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서 아마존의 채권 발행과 유사한 맥락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 AI 산업의 경쟁, AI 산업의 투자는 끊임없이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수급적인 요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 IPO가 있고 또 비슷한 업종의 IPO가 있으면 기존의 업종의 종목들을 팔아서 신규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수급적인 손바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결합한다면 긍정에 가깝지 않나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AI 업종 물론 칩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뭐 LLM 모델이라든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숫자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구독자, ARR 이런 걸 통해서 숫자를 가늠해 볼 수 있었겠지만 진정한 숫자, 매출액, 영업이익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지만 이런 기업들이 상장해서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상장해서 진짜 숫자를 보여준다면 우리가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했더니 이만큼 매출액이 늘어났고 이만큼 고객이 늘어났고 이만큼 실적이 좋아졌어.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한다면 그 산업은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엔트로픽의 IPO를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퍼플렉시티의 IPO 아니면 뭐 방산기업 안드릴 이런 기업들의 IPO뿐만 아니라 홍콩의 유니트리 그리고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런 기업들의 IPO를 통해서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 기업들이 얼마나 이 생태계의 확장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본다면 IPO를 단순히 수급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트로픽이 자체 AI 칩 개발을 착수하면서 파운드리 파트너로 삼성전자를 뭐 검토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뭐 미래에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고 테슬라에 이어서 대형 기업들이 수주를 확보한다면 이제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I 반도체의 높은 수익률을 챙겨보고 싶을 때 그러니까 AI 반도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뭔가 내가 이 성장에 좀 같이 좀 견인할 수 있는 이런 뭐 ETF가 있다면 어떤 ETF가 가장 좋을까요? 네. 순서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엔트로픽은 왜 자체 칩을 개발했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첫 번째 단서였고요. 엔트로픽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가만히 뜯어보시면 빅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다 자체 칩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주문형 반도체 또는 에이직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자체 칩을 뭐 브로드컴이 됐던 뭐 마벨이 됐던 같이 설계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기업들, 중국에 있는 AI 기업들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체 칩 경쟁에 뛰어들었다라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AI 시대 때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종속 아니면 누군가의 종속에서 벗어나서 자신에게 맞는 커스터마된 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된 겁니다. 참고로 엔트로픽도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 이유가 엔트로픽이 쓰고 있는 GPU라든지 이런 범용 칩을 쓰다 보니까 가격은 비싼데 자신들이 원하는 성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 칩을 우리한테 맞는 최적화된 칩을 개발해서 성능을 좀 더 끌어당기겠다, 효율을 끌어당기겠다, 비용도 낮추겠다라는 그런 니즈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만큼 AI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고 있고 정교해지고 있고 정밀 타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명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는 강합니다. HBM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요. 아마 내년에는 HBM4나 HBM4E가 삼성전자의 새로운 헤게모니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파운드리는 TSMC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할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형 AI 기업들의 자체 칩 수주를 삼성전자가 실제로 한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재평가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AI 칩 제조 생태계에서 뭐 인텔이라든지 TSMC를 제끼고 강력한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뉴스이기 때문에 저는 엔트로픽의 AI 칩 이번 사건을 굉장히 AI 산업 관점, 삼성전자 관점에서 호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반도체 산업은 한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HBM 만드는 기업, 낸드 만드는 기업, 뭐 디램 만드는 기업 이렇게 한쪽으로 끝나지 않고요. 최근에는 이 AI 칩 경쟁, AI 경쟁이 인프라 쪽, 뭐 기판, MLCC 아니면 전력 반도체 이런 쪽으로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밸류체인 전체를 한꺼번에 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개별 종목을 꼼꼼히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밸류체인을 같이 담는 게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타이거 미국 반도체 탑10과 같은 ETF를 통해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네,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7월달에 SK하이닉스가 ADR에 상장 예정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로서의 공모 수요가 크게 몰렸는데요.
반도체 지수에 편입될 시에 주목하면 좋을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ADR 얘기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너무나 흥미진진 아니면은 SK 하이닉스의 이제 글로벌 진출, 마치 우리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 아니면 네네네. 제가 사랑하는 LG 트윈스 고우석 투수의 메이저리그 진출과 같은 네네.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좋은 기업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놀랄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만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저평가받고 있는 건 현실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지정학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할인이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ADR 상장으로 말미암아 그런 지정학적인 할인이 해소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ADR 가격과 하이닉스 본주 가격의 괴리율입니다. 뭐 ADR 프리미엄 또는 ADR 디스카운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프리미엄으로 거래가 될지도 굉장히 기대되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레벨이 한국 KBO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갔기 때문에 메이저리그로 올라간 SK 하이닉스가 얼마만큼의 가치로 거래가 되는지도 저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TSMC의 사례를 봤을 때에는 SK 하이닉스의 ADR이 본주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프리미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프리미엄된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뭐 ADR 차익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해서 본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GDR 영국에 상장해서 룩셈부르크에 상장해서 DR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서 한번 가치를 평가받는 그런 후속적인 작업들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ADR의 가격이 본주 대비해서 얼마나 프리미엄 거래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 특히 한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바로미터들이 좀 늘어난 겁니다. 과거에는 자다가 일어났을 때 S&P 500 지수 얼마 올랐지? 나스닥 100 지수 얼마 올랐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얼마 올랐지?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 얼마나 올랐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것이 일상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SK 하이닉스의 ADR 가격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장에서 시초가에서 어떻게 하이닉스 주가, 삼성전자 주가가 형성되는지도 뜯어보는 재미라는 표현 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부담? 아니면 또 다른 숙제? 이런 것들도 생겨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ADR 상장을 뭐 단기적인 이벤트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제 ADR을 통해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를 직접적으로 매매할 수 있게끔 노출되었다라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한국 메모리 산업의 밸류에이션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아니면 밸류에이션의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의 특성상 뭐 좀 단기적인 외국인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SK 하이닉스의 ADR을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좀 중장기적인 자금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중장기적인 자금들이 한국의 반도체 밸류체인, AI 밸류체인에 들어와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번 ADR 상장으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한국 메모리 기업들의 레벨이 업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 관련된 타이거 반도체 탑10 ETF도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곁다리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기업들, AI 핵심 공정과 같은 그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리밸류에이션 될 수 있는 좋은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DR의 프리미엄이 뭐 당연히 사실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뭐 어차피 뭐 우리나라의 주식보다는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돼 있는 주식들이 훨씬 더 펄을 좀 높게 받는 건 뭐 당연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프리미엄들이 실제 본주인 우리나라의 주식 가격도 올릴 수 있다라고 네.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인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과거에는 ADR 즉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DR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본주 서로 교환이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DR 가격이 굉장히 본주 대비해서 비싸게 거래된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래는 한국에서 본주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 시티은행에 가서 ADR로 바꿉니다. 그리고 ADR을 미국 시장에서 팔아버리면 그 차익만큼의 차익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익 거래 메커니즘에 의거해서라도 본주 가격은 올라갈 영향을 받을 수밖에 당연히 없는. 올라가고 ADR 가격과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량이 ADR의 수량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본주의 전체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예.
2~3%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TSMC의 ADR이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량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내가 본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DR로 바꿔주십시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 수급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는 네, 그렇게까지 거죠. 안 되기 때문에 ADR이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현상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결합된 커버드콜 수익률이 40%를 넘어서면서 커버드콜 ETF 중에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이 뭐 좋을 것으로도 전망되는 상품들이 있는데 주로 어떤 상품들이 좀 전망이 좋을까요? 자, 커버드 콜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기에는 상승을 포기한다. 상승을 포기하는 제한되는. 대가로 일정의 인컴을 받는다. 네네. 그렇지만 또 요즘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똑똑해지셨고 저희 운용사도 진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상승을 일정 부분 포기하지만 전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세대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거의 대부분 99% 포기하면서 인컴을 창출하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요즘 나오고 있는 커버드 콜은 그런 상승을 일부 따라가면서 인컴도 주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자산의 성장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초자산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옵션 매도의 특성상 그 옵션의 변동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변동성 미쳤습니다. 네, 아마 V코스피를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그만큼 콜옵션을 매도했을 때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옵션 가격이 1이라면 지금은 변동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2, 3 정도의 옵션 가격이 미쳤군요. 예, 옵션 가격이 미쳤기 때문에 2 내지 3 정도의 가격으로 콜옵션을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인컴도 굉장히 두둑해졌고요. 기초자산의 상승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커버드콜 ETF를 위한 시장인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높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커버드콜 입장에서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반도체를 기초로 하고 그리고 그 반도체 지수를 기초로 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반도체 지수 뭐 선물이나 반도체 지수 옵션 자체가 좀 약간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종목을 갖고 있으면서 그 반도체 콜옵션을 매도하는 아니면 코스피백과 같은 시장을 매도하는 형태의 커버드콜 상품이 최근에는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타이거 반도체 탑10 커버드콜이 여기에 해당되는 ETF니까 요거는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역시 제가 이런 상품들을 분석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결국은 커버드콜 ETF를 볼 때는 세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기초자산을 보셔야 되고요. 네네. 반도체냐 시장이냐 아니면 배당이냐 기초자산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옵션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변동성이 높아서 옵션 가격이 높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옵션의 가격, 최근의 변동성의 레벨 이런 거 보시면서 옵션 매도를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 정도 비중으로 하는지 이게 바로 상승 참여율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분배금의 재원, 즉 반도체 종목에서 분배금이 나오는 건지 배당 형태로 아니면 커버드 콜에서 배당이 분배가 나오는 건지 이 분배금의 원천도 체크하시면 좀 더 반도체 탑10 커버드 콜과 같은 상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현상으로 이제 큰 주가 상승이 있었던 만큼 AI 산업의 다음 병목 포인트는 어디냐 이런 걸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부님이 생각하는 종목이나 혹시 ETF가 있을까요? 네, 저는 AI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목이 발생한다. 병목이 발생하게 되면 즉 공급,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한정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고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한정적이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AI 산업을 바라볼 때도 반드시 지금 병목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를 꼼꼼하게 뜯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병목은 뭐니 해도 GPU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GPU에서 병목이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GPU 옆에 있는 HBM에서 병목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GPU 가격 많이 올랐고요. HBM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다가 칩 성능이 빨라지면서 데이터 양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스토리지 쪽에서도 병목이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1차적인 병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2차적인 병목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적인 병목
병목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 지금 뭐니 해도 2차적인 병목의 가장 핵심은 MLCC입니다. 워낙 AI 데이터 서버들, AI 데이터 칩들이 커지면서 고전력이 되면서 MLCC 수요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특징상 안정적인 전력 흐름이 뭐니 해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LCC에서 1차적인 병목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칩이 많아지고 그리고 그 칩을 박는 패키징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판 쪽에서도 지금 병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MLCC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무라타, 삼성전기와 같은 기업이 MLCC에 해당되고 있고요. 기판에 해당되는 기업은 뭐 다양한 기업들이 형성되고 있지만 이수페타시스 아니면 뭐 대덕전자 아니면 논외긴 하지만 LG이노텍도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니까 이제는 1차적인 병목에서 2차적인 병목, 특히 인프라 쪽으로 병목이 넓어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너무 기판도 커지고 또 발열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뭐 냉각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런 병목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뭐 ETF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소부장이라든지 아니면 AI 핵심 공정이란 이름으로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이런 ETF들을 2차적인 AI 산업의 병목 현상의 길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7일 날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에 편입되면서 첫날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7%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대형 IB들 같은 경우는 최대 $300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IB들의 권고처럼 우주산업의 ETF가 좀 반등할 기회가 있다면 이때 어떤 ETF를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스페이스X 생각하면 마음이 좀 네. 바립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여기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속속들이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는 스페이스X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한 26년 정도 금융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항상 소위 말하는 대박은 꿈에서 현실이 됐을 때, 즉 우리가 그게 말이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산업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현실화됐을 때 그런 대박, 소위 말하는 대박이라든지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스페이스X를 바라봤었고요. 스페이스X가 몸담고 있는 우주 산업이 여태까지는 꿈이었지만 재활용 로켓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데이터 센터와 같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화되면서 그리고 또 그런 현실화를 시킬 수 있는 기업이 스페이스X였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던 건 사실입니다. 물론 스페이스X 주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급락했다고 해서 또는 목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저는 뭐 우주 산업의 장기 스토리가 끝났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주 산업은 발사체, 위성 통신, 국방, 관측 데이터 그런데다가 뭐 우주 인터넷, 저궤도 통신 모든 것이 결합됐고요. 이런 걸 아우르는 한 단어가 AI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우주 산업을 글쎄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주가 조정이 나타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우주 경제라는 관점에서 흐름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우주 산업은 가만히 본다면 로켓, 즉 발사체에 기인한 산업이 아니라 지구 밖의 데이터 인프라 산업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스페이스X 관련해서 우주 산업이 어느 정도 정형화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주 산업이 정말 우주 테크 아니면 우주 인프라 이런 쪽으로 확장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표 주가 300불이라든지 그런 보고서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 뭐 지금은 당장 ETF도 그렇고요. 주가도 그렇고요. 약간 부진하긴 하지만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로켓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로켓이 발사할 때는 폭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로켓이 항상 발사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뭐 물론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뭐 사고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발사 실패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서 다시 한번 우주 산업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타이거 우주 테크 ETF 있으니까 우주 관련된 산업에 대한 관심은 좀 끊이지 않고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AI 관련된 주식이 이제 폭등을 하면서 텐베거 종목들이 굉장히 속출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목돈 1억을
텐베거라고 하면은 10배, 그러니까 뭐 10억 정도로 이렇게 불리는 그런 상상들을 뭐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시간적인 문제는 물론 있겠지만 내가 적어도 1억 정도 되는 목돈을 뭐 한 10배 정도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좀 야무진 포부를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를 하반기에 어떤 섹터 위주로, 뭐 특히 ETF라면 어떻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최근에 텐베거 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텐베거보다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업종, 많이 빠진 ETF를 먼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은 괜찮은데 조정을 받은 업종들, 조정을 받은 ETF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수급이 다 반도체 또는 AI 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런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뭐 당장 투자의 시계열을 어느 정도까지 잡아갈지 모르겠지만 가장 텐베거에 가까운 업종들은 소위 말했던 조방원 아니면 전력기기 이런 쪽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선 여전히 실적 괜찮고요. 수주잔고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물론 캐나다 CPSP 수주에 실패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오션의 주가 급락이 나타나긴 했지만 저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조선사의 본질은 수주잔고,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가스발전소라든지 LNG 모멘텀이 생길 텐데, LNG 모멘텀이 생겼을 때 그런 LNG를 원활하게 나를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한국에 있는 조선소, 조선 3사가 가장 유력한 회사들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글쎄요, 뭐 시간을 얼마나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선 가장 먼저 으뜸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다시 전쟁 리스크가 터졌습니다. 방산, 글쎄요, 방산이 끝날까요? 그런데다가 저는 방산은 또 방금 우리가 얘기 나눴던 우주 산업과 엮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한국 항공우주 관련된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타자로는 저는 방산을 꼽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많이 멈춰 있습니다. 건설이 멈춰 있고요. 멈춰 있는 이유 뜯어보면은 뭐 건설과 관련된 이슈, 뭐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이슈들이 거기에 이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력,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멈춰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빠른 것은 뭐 가스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발전소가 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AI 쪽, 특히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소외 현상 때문에 주가 조정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텐베거 관점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조선, 방산, 원자력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된 업종, 종목, ETF들을 지금이야말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이제 계속 발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노후 준비하고도 또 맞물리게 됩니다. 뭐 오랫동안 좀 일을 하면서 좀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좀 메워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노후 그러면은 이 그동안에 우리 주식시장은 너무 이 반도체주로의 쏠림이 있었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이 노후 준비를 위한 배당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 환원에 대한 그리고 또 주주 이익에 대한 이런 어떤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수혜받을 수 있는 주식들이 노후 준비하고 맞물리면서 이 좀 주주 환원을 통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노후 준비하면서. 근데 그런 ETF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 1인이 접니다. 네, 저도 네. 뭐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언제 회사를 언제까지 앞으로 한 다닐 수 20년 있을까? 다니실 것 같은데.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그런 압박감 그리고 그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저도 월급이 없어진다면 뭐가 제일 소중할까? 결국은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인컴 현금으로. 자산에 대한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리고 저도 한 달 단위로 월배당 ETF들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네. 깜짝깜짝 놀라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월배당 ETF를 보실 때에도 저는 좀 포트폴리오를 짜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진짜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월배당 ETF도 기초 자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기초로 한 월배당 ETF가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뭐 고배당이라든지 배당주 아니면 금융주 관련된 ETF들이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을 가지고 월배당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ETF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기초로 하든지 대표지수를 기초로 하든지 거기에 커버드 콜을 결합해서 콜옵션 프리미엄을 또 분배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주고 있는 그런 ETF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체자산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막막하시긴 하겠지만 리츠라든지 아니면 리츠도 한국 리츠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리츠, 일본 리츠, 미국 리츠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와 같은 그런 리츠 상품들도 기초로 해서 월배당을 주고 있는 ETF 그리고 마지막으로 픽스드 인컴이라고 불리우는 채권을 기초로 해서 인컴을 발생시키는 그런 월배당 ETF까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월배당 ETF를 좀 섞어서 기초 자산별로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한국 정부도 많이 바뀌었죠. 상법 개정안 1차, 2차, 3차 거치면서 그리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분명히 밸류업,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기 때문에 밸류업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런 ETF도 월배당 ETF의 새로운 갈래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당부는 뭐냐면 제발 한 가지 유형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커버드콜 좋다던데 커버드콜 나의 모든 인컴 ETF의 몰빵 절대 안 되고요. 월배당 특히 인컴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인컴은 섞어야 된다. 기초자산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커버드콜도 한국 주식 커버드콜 미국 주식 커버드콜 그리고 리츠도 한국 리츠 미국 리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인컴 자산을 만들려고 노력하신다면 저는 좀 더 안정적인 그리고 내가 원하는 뭐 월급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흔들리더라도 인컴이 꾸준하게 나오는 인컴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제가 뭐 부티풀 채널을 통해서 뭐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섞으면 좋을 건지 이런 아이디어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월 평균 저축 금액이 한 5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뭐 이건 사람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는 나겠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주식의 어떤 조정을 또 보면서 나는 그냥 뭐 장기적으로 진짜 미국 지수에 좀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또 다시 또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한 5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내가 저축하듯이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한다면 우리 본부장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어떤 ETF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자, 50만 원이라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습관 아니면 투자 방법 아니면 투자 루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요즘은 워낙 MTS, HTS가 발전을 해서 주식 모으기라는 기능이 있고요. 저 역시도 주식 모으기 기능을 통해서 ETF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모으고 있는 것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반도체입니다. 어차피 AI 시대에 대한 믿음이 저는 강하게 확신을 갖고 있고 AI 시대가 우리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ETF를 모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ETF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ETF와 코스피 100 ETF는 좀 다릅니다. 코스피 100 ETF는 물론 반도체 비중이 높지만 반도체 외에도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뭐 LG전자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또 필수 소비재 특히 백화점이라든지 화장품 업종들이 또 뜨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코스피 200을 통해서 반도체를 투자하는 것과 반도체 자체로 반도체를 투자하는 것 둘 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실 겁니다. 나눠서 투자하면 어떨까? 아니면 이걸 쪼개가지고 아니면 한 방에 투자하면 어떨까? 50만 원은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나눠서 투자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소신대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AI 산업에 대한 믿음이 크다 이런 분들이라면 나스닥 100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아니야 나는 50만 원이라고 해도 나중에 노후를 위해서 큰 돈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S&P 500 아니면 변동성은 좀 크겠지만 지금 이 시기에 AI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기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가는 한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코스피 100을 50만 원 전체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나눠서 투자하길 원하신다면 저는 S&P 500 절반, 코스피 100 절반, 즉 미국 반, 한국 반 이렇게 투자하시면 어떨까? 특히 한국은 AI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좋아지는 국가니까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변동성이 크더라도 오히려 조정을 받으면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 절반, 미국 절반, S&P 500 절반, 코스피 100 절반으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뭐 그다음에 타이거
뭐 코스피 200 이런 것들을 꾸준히 50만 원이라 하더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뭐 제일 나쁜 건 이거겠죠. 까먹으면. 네, 저는 까먹는 것. 특히 월배당도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많이 해보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배당이 들어왔는데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만 원 또는 뭐 기계적인 재투자, 요즘은 MTS, HTS 너무나 잘 돼 있으니까 배당 들어오면 바로 재투자하는 그런 기능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요. 까먹지 말고 꾸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이 나와주셨을 때 그 영상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영상이 찾아보니까 월 300만 원으로 현금흐름 만들 수 있는 월 ETF였는데요. 커버드콜 ETF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배당과 성장을 동시에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좀 섞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저도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제가 원하는 거거든요. 저도 월 300만 원 정도만 월배당 ETF 아니면 ETF를 통해서 좀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좋겠다라는 네. 저의 개인적인 니즈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통하지 않았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얼마나 MDD 즉 가장 고점 수익률 대비해서 가장 저점 수익률이 좀 적으면서 그리고 샤프 레이셔 즉 평가도 좋으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그 고민의 결과가 뭐냐면 첫 번째는 코어 핵심적인 자산과 새틀라이트 서브적인 자산으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어 자산은 저는 뭐 베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승 아니면 마켓 상승을 그대로 쫓아가는 류의 ETF를 코어라고 부르고 있고요. 대표적인 ETF로는 대표 지수 ETF, S&P 500이라든지 나스닥 100이라든지 아니면 코스피 100과 같은 이런 대표적인 성격의 상품들을 코어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틀라이트, 위성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코어처럼 심플하진 않지만 약간의 알파, 즉 시장 변동성에 따라서 추가적인 수익 또는 추가적인 변동성이 들어가는 그런 류의 상품들을 저는 위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뭐 테마라든지 AI 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어와 위성을 얼마 비중으로 가져가면 좋을까부터 네. 저는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코어는 아무래도 뭐 제가 노후에 그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어는 60에서 70% 그리고 새틀라이트, 테마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S&P 500 또는 나스닥 100 또는 코스피 100 플러스 커버드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월배당을 애드업하는 그런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 전체 ETF를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뭐 이런 식으로 코어, 새틀라이트 그리고 내가 원하는 변동성 그리고 내가 원하는 월 분배율 참고로 뭐 3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세전 5% 수익률로 계산하게 되면 거의 7억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표 수익률, 목표 분배율 이런 것들을 맞춰서 조합하신다면 글쎄요 저는 3억 정도에서 4억 정도로 한 300만 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만드는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뭐 그 내용도 뭐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말씀 주셨던 거는 한 5, 6% 정도 수준에서는 7억 대 정도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요거를 한 3, 4억에도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준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퇴직금을 1억 정도 들고 은퇴하시는 분들 뭐 여기서 말하는 은퇴는 진짜 뭐 완전 은퇴는 아니겠죠. 퇴직금 1억 갖고 완전 은퇴하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현금 흐름이 이렇게 없는데 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퇴직금으로 이렇게 퇴직을 하셨다. 이 1억으로 바로 좀 투자를 해볼 만한 포트폴리오 뭐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저는 몇 가지 단서들을 저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거나 뭐 제가 컨설팅 본부장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좀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함의가 뭘까를 좀 고민을 많이 네네. 합니다. 퇴직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리고 1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퇴직금이라는 것은 결국 이분의 나이가 아무래도 55세라든지 60세 정도의 노년층일 가능성이 네네. 높고요. 그리고 노년층의 1억과 젊은 사람의 1억 아니면 30대 1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1억 물론 큰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시간이라는 복리의 마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억을 좀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만약에 손실이 나더라도 그 손실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1억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이 났을 때 그 손실을 메이크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아니면 복리의 마법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는 분이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인컴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미국 대표 지수, 그리고 20%는 한국 대표 지수나 한국 반도체 탑10과 같은 그런 지수나 ETF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한다면 대략 한 50% 정도를 어떻게 본다면 미국 시장 또는 한국 시장의 성장과 연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50% 정도 남게 되는데요. 이 50% 중에서 30% 정도를 월배당 ETF라든지 채권 ETF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컴이 나오는 ETF로 좀 치환을 해서 노후에 퇴직금을 통한 생활비를 좀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0% 정도가 남는데 이 20% 정도 중에서도 10%는 좀 핵심적인 성장 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1억 중에 10%밖에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가정드렸던 것처럼 이분은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이라면 아니면 좀 젊으신 분이라면 성장, 특히 뭐 테마 ETF의 비중을 좀 높였겠지만 이분은 뭐 퇴직금이기 때문에 10% 정도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선, 방산 아니면 전력과 같은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많이 받은 실적이 튼튼한 그런 테마 형태의 ETF에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나머지 10%는 현금으로 좀 들고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노후에 또 현금 유동성이 좀 말라버리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노후 자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줬으면 좋겠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0은 미국 대표지수, 그리고 20은 한국 대표지수나 한국 반도체 탑10과 같은 한국 반도체에 기인한 ETF, 그리고 30%는 월배당 ETF를 통해서 인컴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10% 정도는 뭐 테마나 성장이 가능한 그런 뭐 우주나 아니면 조방원과 같은 전력기기와 같은 AI 인프라와 같은 그런 쪽에 투자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10%는 현금 유동성을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퇴직금 1억 갖고 퇴직을 하셨지만은 사실 뭐 당장 현금으로 좀 필요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나 1억 그냥 묻어두고 나도 한 10년, 15년 더 일할 수 있어. 이러면은 이제 테마에 완전히. 대한 비중이 조금 더 커져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테마에 대한 비중 또는 AI에 대한 비중 이런 건 더 넓히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또 월배당 굳이 월배당으로 가져가실 필요 없습니다. 일하고 있어서 인컴이 발생한다면 월배당 비중은 네네네. 안 가져가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유동성 있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오늘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여러 이야기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쏠림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기대가 큰 만큼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다가 저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를 줄일 수 있는 토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을 할 거고요. 분명히 그런 기술들의 등장은 여러분들에게 변동성, 즉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도 반도체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AI 산업이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반도체는 들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들고 가시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실적만 믿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붙잡고 있는다면 아무리 시장이 요동치더라도 견딜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시장은 우상향합니다. 그렇지만 우상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울퉁불퉁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이즈 그리고 굉장히 많은 주가 변동성을 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에서 따라 사기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 좀 나눠서 아니면 좀 저가에 좀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졌을 때 이때 사는 좀 현명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략을 통해서 연금 계좌라든지 아니면 나의 노후라든지 아니면 월배당 ETF를 통해서 좀 더 방어적으로 간다든지 그런 우회적인 전략도 쓰실 수 있으니까 요 말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을 모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본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